이 영상은 전라북도청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강의 내용들은 무역 관련 세부적인 내용과 전문 용어가 많아 자막으로 대체합니다. 무역 개요 및 수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무역 하면 일반인한테는 생소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일반적인 거래는 외국과의 거래가 아니고 국내에 있는 기업, 국내에 있는 사람과의 거래입니다. 그런데 무역은 해외에 있는 사람과 그 해외에 있는 기업과의 거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거래와 무역의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내용, 약간 개념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거래와 수출입 거래, 무역 거래의 차이점은 국내 거래에서는 직접 만나서 물건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주고 대금을 받기 때문에 위험이 없는 거죠. 어떤 위험이요? 대금을 못 받을 위험이 없고 간단합니다. 같은 법 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출입 거래는 상대방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물건을 보내는 순간과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대금을 받는 시간이 다릅니다. 시점이 다른 거죠. 또 하나는 서류를 영문이나 그 밖에 외국어로 작성해야 되고 또 수출입에 대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국내 거래도 물론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국내 거래는 만약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동일한 법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둘이 싸워서 안 되다가 법으로 가면 되죠. 그렇지만 수출입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의해서 어떤 업무가 진행돼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자는 자국의 법을 먼저 언급할 것이고 수입자는 아니다, 나는 그 동의하지 못한다. 수입자의 법에 의해, 국가의 법에 의해서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무역에 대한 어떤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또 멀리 있기 때문에 배르나 항공기를 통해서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운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아까 결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 통상 국제거래에서는 은행이 개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출자와 수입사 사이에 서로 좀 못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처음 부분의 국내 거래와 국제 거래, 수출입 거래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은 법 체제 차이, 즉 법이 다른 국가와 사이의 거래이고 또 은행이 중간에 끼어서 결제를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계약이 반드시 체결되어서 분쟁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이 어려운 이유를 이야기할 때 거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높냐고 이야기하면 보통 국내 거래에 비해서 6배 정도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보내고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 똑같은 위험은 각도에 따른 건데 외국의 수입자가 돈을 안 보내더라도 물건을 받고 안 보내더라도 그것을 강제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보내준 물건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보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국내의 법원을 통해서 설사 자기가 승리하는 판정을 받아도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지 외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무역할 때는 거래 금액을 늘리고 수익을 많이 내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거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상 입장에서는 물건을 보내고 돈을 못 받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거고요. 수입상 입장에서는 원하는 그 제품을 못 받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고품질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문해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와서 뜯어보니까 소위 말하면 그보다 형편없는 제품이었고 아니면 모조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물건이 오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못 받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역보험, 국가가 대신 수입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 수출자에게 국가가 대신해서 그 결제를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게 이제 무역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일반적인 상업 베이스에서 중간에 결제의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고는 은행이 LC, 레터 오브 크레디트라고 하는 신용장을 통해서 설령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수출자를 위해서 수입자 대신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은행의 LC라고 하는 신용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 제3의 수단이라는 강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 사람의 돈을 안 주거나 그럴 때 뭐 담보를 잡아둘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돈을 받고 나중에 물건을 보내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수입자, 일반적인 기업이죠. 기업이 사실은 신용도가 물건을 받고 또는 제대로 물건을 보내줄까 하라고 하는 신용도가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입자를 잘 선택하고 수입자를 잘 사귀는 것이 무역의 출발점이자 또 무역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는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지 거래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그것은 전적으로 상대방의 신용도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서서 무역에 대해서 법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무역에서 법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법을 선택했느냐,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기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체가 잘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법이 상대국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무역업체가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크게 무역 관련 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데 관세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을 하게 되면 물건이 국산에서 국산 제품이 외국 제품으로 이제 둔갑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 절차가 이제 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내보내는 것은 수출 통관이고요. 물건을 밖에서 가져오는 것은 수입 통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절차, 어떤 세율 또는 요즘에 이제 FTA라고 있습니다. FTA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거.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서 어떻게 우대를 할 것인가. 우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원래 관세율이 8%인데 우리나라 미국 간에 지금 FTA가 체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들어온 상품은 10% 대신에 5%만 한다. 아니면 0%를 적용한다. 관세를 낮춰줌으로써 두 나라의 무역의 장벽을 없애주는 거죠. 무역의 장벽을 없애준다는 말은 보다 비용이 덜 들게 만드는 거고 비용이 덜 들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방법은 관세를 보통 수출할 때 관세를 매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수입할 때 관세를 매기는 건데 관세를 낮춰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세 및 통관에 관한 법이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무역을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하게 되면 외화를 만지게 되는데 외화라는 게 나라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화가 들어오는 것을 아무나 만지지 않게 하고 또 누구나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교육 질서를 물랑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대무역법에 의해서 무역업을 허가를 제인하고 등록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사실은 거의 그에 대한 어떤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또 특수한 품목, 예를 들면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의약품처럼 특별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을 수입한다. 아무나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정보와 기본적인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수입상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하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부분은 별로 규제가 없지만 여전히 수입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또 우리가 유념해서 자기가 어떤 아이템을 수입하고 싶은데 무조건 수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격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격을 설령 어떤 A라는 자격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수입을 못하는 거냐? 원칙적으로는 못하지만 다른 그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들여올 수거나 또는 그 업체를 통해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시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발생해요. 다시 말하면 그 업체한테는 일정 수수료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관련된 법이 외국환 거래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국내 거래할 때는 우리 통화인 원화를 사용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국내 거래하면서 달러를 가지고, 엔화를 가지고, 유로화를 가지고, 아니면 중국의 어떤 위안화를 가지고 거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돈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될 뿐 해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화에 무역을 하게 되면 지금 대부분 미국 달러로 하지만 그 달러를 주고 받는 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수출하고는 반드시 대금 회수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수출하고 돈은 반드시 국내에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을 원칙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있는 게 있습니다. 비상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상위험은 그 국가의 그 수입자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나라가 문제가 생겨서 그 나라가 예를 들면 외화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돈을 못 보내는 그런 위험을 일종의 비상위험이라고 합니다. 상업위험은 그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해서 국내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죠.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못 보내는 경우, 못 갚는 경우는 그 기업이 결국은 어떤 부도가 나거나 그런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상업위험, 다시 말하면 비상위험과 상업위험에 의해서 수입을 하고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외국환 거래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물품 이동에 대한 것은 관세법입니다. 수출자나 수입자의 자격과 어떤 특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외무역법이고요. 관세법은 아까 말씀드린 관세청이 이제 우리나라 관여하고 대외무역법은 산업자원부가 관장하고 있고요. 돈의 흐름에 대한 것은 외국환 거래법입니다. 우리 관련 부처를 이야기하면 아마 기획재정부가 이제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수출을 하려면 절차가 복잡한 거 아니냐? 사실 알고 보면 단순할 수도 있는데 또 처음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관도 해야 되고 EDI라고 하는 전자문서 교환 방식에 의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인터넷을 통한 어떤 수출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통해서 세관이 수출 신고를 처리하게 되고요.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실제 서류에 있는 물건과 나가는 물건이 똑같은지 그걸 점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이 끝나면 수출 신고가 끝난 거고요. 수출 신고가 끝난 수리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끝난 품목은 국내에 있는 제품으로 보지 않고 설령 그것이 국내에 있다 하더라도 외국 제품으로 봅니다. 그러면 수출 신고 필증을 교부하게 되고 수출자는 선적을 통해서 해외로 물건을 내보내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요, 대부분은 관세사라고 하는 이런 쪽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은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을 자기가 직접 하고 직접 알아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실제 오더를 받을 때부터 선적하고 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조금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수출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콰이어리입니다. 너 나하고 수출할래? 내 제품 이런 데 사볼래? 라고 보내는
거래 제의라고 하는 게 인콰이리가 있고요. 그러면 수입상 입장에서는 그 인콰이리에 대해서 엔소를 하겠죠. 뭐 안 살래, 가격이 비싸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콰이리 할 때 개당 한 150불에 보냈는데 너무 비싸다, 그거 한 100불에 해줘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수정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제 의견 수정을 하겠죠. 그래서 offer accepted 된 이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둘이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좋아, 너는 150불, 나는 100불이었는데 130불에 하지라고 하고, 선적은 언제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되면 수입상이 일반 여러 가지 결제 방법이 있는데, 가장 흔한 신용장을 통해서 결제하자라고 하면 LC를 이제 은행을 통해서 열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스 통관 절차가 이루어지고, 운송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고, 이 dropped under LC라고 되어 있는데, LC에 의해서 어떤 이 환어음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환어음은 일종의 대금 회수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송을 하게 되면서 BL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선화증권을 발급해서 운송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콰이리를 통해서 바이어를 발굴하는 건데, 사실은 무역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 100건을 보내면, 보통 이렇게 하면 100건 보내면 한 건 회신이 온다라고 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주 접촉하면서 인콰이리를 많이 보내야 되고요. 소량 오더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게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절차적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내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단 문헌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현장을 가지 않고 서류라든가 책자라든가 어떤 보고서 같은 걸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내 제품이 어느 정도 해외에서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수입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수입상을 발굴한다는 말은 수입상을 이렇게 찾아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입상을 찾아 나섰는데, 중요한 것은 신용도가, 다시 말하면 거래할 만한 사람인가, 돈은 좀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게 신용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초조사가 끝나면 수출상과 수입상 간에 협상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라든가 선적 일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앞서 말했던 대로 계약이 체결되고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고, 이거 무역금융을 수행한다고 이게 되어 있는데, 물건에 대한 오더를 받으면 사실은 수출상 입장에서는 생산을 해야 되죠. 생산을 하려면 원자재도 구매해야 되고, 사람도 필요하고, 소위 말하면 물품 대금도 지급해야 되고, 임금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요. 여러 이제 정부의 지원 정책을 통해서 또 확보하게 됩니다. 제품 생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운송, 이 적하보험이라는 게 나옵니다. 무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많은, 그러니까 해외로 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으로서 커버받는 그런 것이 적하보험입니다. 수출 통관에서 아까 통관 절차가 이루어지고, 비행기나 이제 배로 선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어서 나중에는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까지 되고요. 나중에 관세 환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무역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역에서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원자재 낼 때 관세를 내고 들어오고, 그 관세를 낸 것을 다시 수출하게 되면 거기에 사용된 부분만큼 환급해 줍니다. 그 환급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있는데, 원자재를 만들고 국내에서 조달하면 좋겠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해외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가져올 때 냈던 세금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돌려주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아주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세관이 환급해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앞서서 이 비슷한 그림으로 수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인콰이리를 보내가지고 100건 중에 한 건 정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첫 거래가 그렇게 힘든 거고요. 첫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반복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역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무역은 사실은 바이어를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고정 거래선을 잘 확보해서 우리 국내 거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골이 있어야 비즈니스나 가게가 성공한다고 하는 것처럼 인콰이어리도 여러 사람과 많은 사람과 거래하는 것보다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한 유력한 신용도가 높은 마케팅력이 있는 사람과 교육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콰이어리 할 때 그게 중요하고 또 소액 거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죠. 아까 오퍼라고 하는 용어를 쓰던 시에 이번에는 오더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더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퍼는 수출하려고 하는 사람,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먼저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오퍼와 오더가 무역 실무적으로는 반대적으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수입상도 입장도 똑같죠. 가격이나 어떤 결제 조건이라든가 또는 선적 조건 같은 이런 것들이 맞을 때까지 수없이 메일을 통해서 또는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요즘에는 메신저를 통해서 아니면 줌 회의를 통해서 협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똑같이 아까 신용장이라고 하는 부분 네트 오브 크레디트를 통해서 계약을 물품 대금을 받고 통관을 하고 선적을 하고 또 대금에 대해서 수출상은 선적이 이제 받는 거죠. 여기서는 수입상이니까 그다음에 물품 대금을 보내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수출입 개요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수출상과 수입상이 해외에 있다, 즉 다른 나라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서 어떤 무역 실무의 관행이나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이런 걸 잘 짚어보는 게 무역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첫 번째 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